IT 리더십 연구소의 쌤입니다. 자, 시리즈로 리더십 특강 과정으로 이어지는 LDT 리더십. 오늘이 26강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억만장자 시리즈로 가고 있죠. 26강은 석유왕. 미국에는 이 공화정이 시작되면서 이 왕들이 생겨났죠. 이게 산업왕들이죠. 뭐 자동차왕, 철강왕, 금융왕, 석탄왕, 선박왕, 철도왕, 석유왕, 이런 왕들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론 다 좋은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다만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배움의 단계와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성과 창출, 그 성과 창출을 시스템화해서 뭐 학교를 만든다, 매뉴얼을 제작한다, 책을 쓴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후손들까지, 그리고 지금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뽑아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락커펠러, 뭐 헨리 포드 자동차왕을 했었고, 다음 나폴레옹 힐, 다음 앤드류 카네기하고 이제 락커펠러는 락커펠러 하니까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미리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록펠러죠.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 하는데, 이 록펠러는 엄밀하게 따지면 일본인들이 자기네 그 표기하기 편하도록 이 ROCK 2에서 2를 빼버리고 록펠러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뭐 기업의 문화가 일본의 문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록펠러라고 쓰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제가 뉴욕에 갔을 때 택시를 타가지고 록펠러 센터를 가자고 했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니 왓 계속 하는데, 록펠러 센터 또 굴려가지고 락펠러 센터 했더니 이 실랑이가 붙을 정도가 됐었어요. 이게 락펠러 파운데이션 센터 했더니 재단 센터 했더니, 재단을 듣더니 락커펠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미국의 구글을 검색해 봤더니 락커펠러가 맞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락커펠러.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락커펠러라고, 한국식, 일본식 그 표기가 글로벌화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비즈니스 전략의 대거 락커펠러, 풀네임이 보게 되면 존 데이비슨 락커펠러입니다. 자, 락커펠러 비즈니스 전략의 대가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LDT 리더 중에 뭐 라이프 플래닝의 대가, 석세스 플래닝의 대가, 아니면은 그 소위 말하는 경영의 대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가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패밀리 그룹,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그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큰 대자에 그 집 가자, 가게 가자 이런 가를 쓰는데, 그 흐름이 명맥이 이어져 오는 사람.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의 대가라는 것은, 락커펠러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만큼, 사업 전략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그리고 현존 가치로 나중에 그 재산액을 따졌을 때 최고의 억만장자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앤드류 카네기가 최고다. 그런데 은퇴 시기나 돌아간 시기가 이제 차이가 거의 뭐 15년, 20년 가까이 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환산하는 것들은 각기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그들이 생각하는 거지만, 지금으로 만약에 1937년에 락커펠러가 사망했을 당시, 그 당시 이제 소유했던 게 14억 달러? 그 정도였으니까, 현재로 화폐 가치라는 것은 그 물가지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약간 차이들이 있는데, 500조가 넘는 돈을 이제 남기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 락커펠러입니다. 근데 왜 비즈니스 전략이 대가인가? 락커펠러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베니스 상에 나오는 악덕 업주 이런 얘기들. 근데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악덕의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재벌 순위도 보게 되면 악덕 소리 안 듣는 분들이 없잖아요. 뭐 그들은 뭐 언론사에서 아니면 매거진에서 아니면 비판적 경제학자들이 표현하는 거고, 우리는 필요한 거를 따라하고 배울 만한 건 배우고 안 좋은 것은 안 배웠으면 그게 우리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고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면들만 한번 배워보자. 지금은 뭐 억만장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부자로 살고 싶다,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쓰고 싶다, 그리고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노하우, 성공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
경제적 영역에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락커펠러의 마인드와 정신이나 사상을 충분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자학, 성공학에서 많이 이제 락커펠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뭐 기부하고 뭐 11조 이런 거에서도 돈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락커펠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자는 망해도 3년이 간다는, 역으로 얘기하면 부자는 3대를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19세기 이 초반부터 후반까지 부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각각의 뭐 포브스 잡지나 이런 데서 나왔던 것들을 다 토탈해 봤더니 락커펠러 가문은 지금 7대가 지금도 그 부를 존속 유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락커펠러 이전에 미국의 최초의 그 억만장자라고 얘기한다면 뭐 앤드류 카네기도 안 오고 바로 그 벤더빌트예요. 벤더빌트는 그 미시시피강에서 선박왕에서 다음 철도왕, 운송과 수송 물류를 가지고 성공한 최고의 부자가 이제 벤더빌트. 뉴욕 맨하탄에 가게 되면 벤더빌트 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철도박물관이거든요. 철도왕 벤더빌트였는데 벤더빌트의 그 자리를 뺏어가고, 그리고 벤더빌트와 록펠러가 어떤 비즈니스 협상을 벌였는지도 한번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7대까지 간 록펠러 가문, 뭐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뭐 거기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의학의 발달 부분에 지대한 공헌들을 많이 세우고 있고, 그리고 상당한 투자들을 했죠. 특히 이제 대학에 대한 투자, 뭐 시카고 대학이라든가 뭐 록펠러 대학 이런 대학들은 그 미국에서 우리가 아이비리그에서 상위권 10개 대학 안에 그 2개 대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카네기가 만든 멜런 대학도 들어가 있지만 카네기 멜런 공과대학보다 훨씬 노벨상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러면은 부자가 왜 어떻게 7대까지 갈 수 있었나? 그리고 이 벤더빌트 이 우측에 보게 되면 벤더빌트는 그 뉴욕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벤더빌트 저택 투어가 있을 정도로 그 저택 그 집에 방만 뭐 53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 그런데 락커펠러는 저택이라고 표현하고요, 자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검소했었죠. 그럼 거기에서 근본적인 7대까지 간다, 3대까지 간다는 이거는 가정교육, 가문의 교육, 가문의 흐름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용돈 교육을 그 락커펠러 가문은 용돈 교육을 반드시 시키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락커펠러의 좌우명이에요. 그게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교육의 방식들을 보니까 그 유대인식 교육 방식, 독서 교육이라든가 뭐 하버루트라 그런가요? 그 교육 방식들을 이제 많이 쓰는 거에서 독일계 유대인, 어머니가 아마 독일계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를 기록하게 됐다는 거. 락커펠러 가문에 있는 그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락커펠러가 18살 때부터 썼던 숫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수익과 지출을 죽을 때까지 하나도 빠짐없어요. 어디 가서 1센트, 1달러 팁 준 것까지도 다 기록할 정도로 그 용돈 교육에 대한 거하고 용돈의 개념, 그 용돈의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건 바르미츠바 그 유대계 그 성인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도 가족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족 모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세계의 그 부호 100위 안에 락펠러 가문들은 지금도 4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더빌터 우리 최초의 억만장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보게 되면 뭐 비축하고 저축하고 돈의 사용법이라든가 기부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켰고, 부동산이나 호텔이나 리조트나 요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벤더빌트 가문들이 3대에서 망하게 된 게 탕진하고 도박, 그래서 뭐 상속녀의 죽음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게 나와 있고, 뭐 스포츠카, 뭐 제트기, 개인 비행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 락펠러는 가문의 역사, 그리고 용돈, 가정생활, 기부, 돈을 어떻게 비축하고 모으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금융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조 생산 공장들을 뭐 스탠다드 오일을 만들고 했지만은 돈을 번 거는요, 실질적으로 중요해가지고 로지스틱, 물류, 유통에서 다 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투자해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요 마인드들은 우리가 조금 이제 배워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그러니까 저기에 보게 되면 그
또 하나 이제 놀라운 거는 당시 그 19세기 그 말 미국 평균 연령이 그 평균 수명이 52살이었거든요. 그런데 록펠러가는요, 평균 연령이 72세예요. 아버지도 오래 살았고, 형도 오래 살았고, 동생도 형이 아니고, 락커펠러가 형이니까. 거의 뭐 98세까지 살았잖아요. 55세, 56세에 암에 걸려가지고 1년뿐이 못 살 거라고 진단받았는데, 그 후에 45년을 더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어디 됐는가 또 한번 생각해 봐서, 7대까지 간 부자. 그래서 3대를 못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가문의 역사를 중시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나 보여지는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그 3대에서 어떻게 된 그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 보통 이제 얘기들 뭐 세일즈, 마케팅, 프리랜서, 네트워크 여기에서 많이 쓰는 게 시스템을 구축하라,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것들이 일반 제조에서 뭐 돈이 없어서 못 만드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고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그 프랜차이즈에서 다음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플랫폼 마케팅으로 이어지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했고 그거를 몸소 옮긴 분이 바로 락커펠러예요.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워렌 버핏이나 짐 론이 얘기했던 게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걸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멤버십을 구축할 때 락커펠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사는 게 제일 쉽다. 밥 사주고 빵 사주고 먹을 거 사주면 사람 사기처럼 쉬운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을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쓰려게 되면 강력한 오너십도 필요하고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되고 적절한 투자와 그런 베팅과 육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전 세계 시장 석유 시장의 95%를 락커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 다 먹었었던.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벌어다 주는 거에 비해서 약하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라는 건데 투자라는 것은 무모한 투자가 아니고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면서 기본적인 적은 비용을 그리고 자기가 비축하고 만든 돈. 그러니까 뭔가 하면 돈에 대한 활용법은 락커펠러에게 배울 만하다.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거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교육 중 하나가 50%는 무조건 저축하라였습니다. 제가 성공학 강의할 때 50%는 비축하고 저축하라. 그리고 30%는 어디에다 써라? 그 사업에 재투자하라. 그리고 10%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부하라, 헌금하라. 그리고 10%는 자기만을 위해서 써라. 락커펠러는 이걸 다 지켰는데 그 10%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더 검소하고 더 쫀쫀하고 더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나갔을 때 얘기할 때 호텔에 가서 팁을 이제 뭐 $1를 줬더니 아니 뭐 아드님은 와가지고 $10를 주고 그래야 하는데 미국 최고의 재벌계에서 $1가 뭡니까 했더니 락커펠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 아들은 재벌 아버지가 있지만 나는 아버지가 가난해.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명언들, 유명언들을 상당히 많이 남겼죠. 그 명언이나 남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말들을 남긴다는 거는 인문학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게 바로 영향력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생활에서 여러분 부자 되고 월급 생활하고 뭐 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월급 생활하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뭐 연금 생활에서 가는 건 좋아요. 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면 되지만 60부터 한 80까지 경제활동하면서 그거를 쪽쪽 다 날리는 경우도 있다는 게.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하나 학습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돈의 흐름이나 돈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들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스템을 구축하라 여러분에게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하고 만약 그 락커펠러가 이런 가정교육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일찍이 그런 그 훈육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락커펠러는 98세까지 살기도 만무했고 존 데이비슨 락커펠러의 그 런도 티치 교육 가정교육 기본을 보게 되면요. 그 어머니 그 엘리자 데이비슨이 있는데 그 어머니 교육이 유대인식 교육 방식을 록펠러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지 않고 여기는 이제 바프티스트 그 침례교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의
거의 록펠러가 세워주지 않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에게도 소위 리버사이드 그 교회를 헌납해서 지어줬고, 그 자기에게 영향 줬던 그 프레드릭 게이츠라는 목사님의 말을 들어서 자선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 신앙 교육하고 성경 읽는 거를 성경 교육 이소부와 다음에 토라, 구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또 탈무드 교육을 많이 받았죠. 어머니에게서.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정직하고 군면하고 신앙하고 하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여기서 이제 웃긴 게 있어요. 아버지가 그 윌리엄 록펠러 해가지고 데빌 록펠러 또 뭐 소위 말하는 그 사기꾼 소리를 죽을 정도, 그건 후에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기가 왔는데 약간 그 자유분방하고 남봉꾼이었죠. 뭐 이중 생활을 하고, 그 이중 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그 조광지처를 버리고 집을 나가가지고 이중 살림을 할 때 록펠러가 16살이었거든요. 그 16살 때 록펠러에게 뭔 거면 우리 집 가장은 너다라고 해서 모든 경제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린 때부터 그 경제교육에 대한 거, 사업소환이나 전략에 대한 교육은 아버지는 학비도 안 내주면서 뭘 내는 거면 배워야 된다는 게, 무조건 공부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 아버지 얼굴을 봐보세요. 그 고대 그리스에 나오는 철학자 같이 생겼잖아요.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런 그 잔정도 많고, 그 초기에 뭐를 내놓은 거면 그 생리학 해가지고 뭐 그 리빙스턴 박사라고 해가지고 이름 팔고, 캐나다 가서 살 때는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했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록펠러에게 그 경제 교육을 시킬 때 파리를 잡으면 3센트, 쥐를 잡으면 5센트, 모든 것도 키워서 알까기를 내야 되고, 교육했던 게 딱 그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든 간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한참 공부하라는 게. 그런데 공부를 시키면서도 어머니는 대학 갈 필요 없다는 게, 많이 배울 필요 없다, 대학 갈 필요도 없고 돈 벌어라, 그리고 그 돈 벌고 제대로 써라 하는 거를 어머니는 교육을 시켜왔던 게. 그래서 어머니는 돈을 벌더라도 용돈을 받은 것도 무조건 50%는 비축하고 저축해라 하는 게, 그리고 10%는 헌금해라. 그러면서 20센트를 주면서 교회 가서 헌금해라 하는 게. 나중에 그 어머니의 유언해가지고 유명한 책도 나온 거 했잖아요. 교회 가서 20센트에서 2센트는 주머니에다가, 오른쪽 주머니에는 2센트를 하고 18센트 이거는 용돈이고, 2센트는 항상 오른쪽 주머니는 헌금하는 주머니다. 그거를 인식시켰고, 그리고 교회 가서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일찍 가라.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오늘 무슨 목표를 세울 건지 그 목표를 세우고 통성기도고 이걸 이룰 수 있도록 얘기해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그렇지만은 너희 아버지는 아버지 이상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거를 대신하는 건 목사님이다.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라.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하는 게, 죽일 사람도. 그런 교육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아버지의 교육은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뭘 시키면 하고, 그 심할 정도로 자식한테 돈 들어주고 이자를 받고 그랬어요. 그게 나중에 독립할 때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2,000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습사원 하면서 모아둔 거에서 한 $800를 모아놓고 한 $1,200 모았는데 그걸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떼고, 그리고 연리 10%, 그 10%는요 록펠러가 거뜬히 줄 수 있었던 거는, 록펠러가 어린 때 그 칠면조를 키웠어요. 칠면조를 키워가지고 그 알을 동네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 판 것들을 어머니 말대로 항상 어린 때부터 판 거 가지고 10%는 가서 헌금하고 나머지들은 비축하고 저축 꼬깃꼬깃 모아놨어요. 꼬깃꼬깃 모아놨을 때, 그때 이제 동네 그 뉴욕 그 북부에 있는 그 이름은 부자 동네인데 그 리치몬드인가 어디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리치포드인가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그 농촌 농가 집안에서 농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뭘 구입했을 때 뭐 그때는 막 대출이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배워가지고 자기 그 칠면조 알판 거를 가지고 7% 이자 받고 농부에게 빌려주기도, 어린 때부터 그런 돈에 대한 교육을 받은 걸, 현장 교육을 상당히 많이 가르쳐 준 게 그 윌리엄 록펠러예요. 그래서 윌리엄 록펠러라고 썼던 게 뭐 아버지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교육들이 엘리트 계보에서 가장 큰 영향은 락펠러는 가정교육의 영향이다. 두 가지를 보면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상당히 절제된 금욕 생활을 했던 게 락펠러입니다. 그 16살 때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원래 뉴욕에서 나가지고 오하이오로 이제 이사를 가거든요. 1953년도인가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 이사를 가가지고 고등학교 다닌 것도 그 당시 고등학교 다닌 게 무슨 훅수저라 얘기했는데 훅수저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닐 정도면은 교육열이 대단했거든요. 센트럴 하이스쿨이라고 뭐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게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로 치게 되면은 덕수상고 정도 되는데요. 역사가 있고 있는 거 덕수상고나 부산상고나 이런 상업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졸업할 때 실습 나가잖아요. 실습 나가면서 졸업을 했어요. 그거를 실습 나오면서 쉿앤터틀이라는 농산물 위탁, 한바차에 있는 그런데 위탁 회사에 농산물, 식물, 곡물 이런 거 때로는 생선도 팔다 파는데 격리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격리 직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1855년 16살 때 주급 $4였습니다. 주급 $4를 받을 때 자기의 라이프 플래닝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교육의 효과라든가 인생의 목표를 딱 세우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100살까지 산다는 게. 그때 얘기했던 게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산다, 2배 더 산다 얘기했죠. 16살이가 평균 연령 50살 때 나는 100세 인생을 살 것이다를 딱 적어놨고 두 번째가 $100,000를 모은다. 그 $100,000를 모은데 지금 $100,000 하게 되면은 지금 한 1억 정도잖아요. 지금의 1억인데 그게 언제 1800년이니까 160년, 170년 전 그런데 그 당시에 $100,000를 모은다는데 자기 주급 $4 1년 내내 해봐야 $208를 모으거든요. 자기 월급을 쓰지 않고 그 격리 때 수습 때 쓰지 않고 480년을 모아야 가능한 돈이 $100,000인데 실제로 33살에 $100,000를 딱 모읍니다. 그리고 30살에 가장 위대한 사업가가 된다는 게 나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사업가가 될 거고 사업으로 이름을 날릴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인생 목표를 딱 정해놨는데 실제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 98세까지 살았고 2년 모자랐죠. 그 다음에 $100,000는 15년 만에 다 모았어요. 30살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이제 부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겠는데 그리고 33살에 자기 목표를 그 당시에요. 자기가 $100,000 모은다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지 아버지를 꼭 지앱이 닮았냐고 사기치는 거는 이 야부리에 까는 거는 최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잃었고 그리고 53세가 되던 해는 한 주에 $4 주급을 받던 게서 한 주에 $100,000 수입 지금으로 보면 10억 화폐 가치로 보면 30배 아니야. 그 수입을 얻었고 74살에 $3,360만 그때를 재산을 보유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이프 플래닝 우리가 런도 티치에서 자기개발 빌더에서 셀프 리더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철저했죠. 그리고 원수를 만들지 않는데 이제 긍정 마인드 부정적 여론이 많았지만 그런 거를 다 이겨냈고 다음에 그 열정이라는 게 사업의 성과나 솔선수범이나 현장을 찾는 거. 그래서 유명한 지금의 마케터랑 멤버십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게 한 사람이 100걸음이 이제 100사람이 한 걸음이 낫다 하는 게 락커펠러가 한 사람이 열심히 100%를 일하는 것보다 100사람들을 활용해서 1%씩 하게 하는 게 훨씬 크다. 그게 다른 걸로 하게 되면 점도, 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요. 그걸 분산하면서 투자에도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라든가 또 하나 전체적으로 트러스트라 그러죠. 수직 계열로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도 이제 그룹 계열 해체됐잖아요. 계열사 해체. 그룹 체제 했더니 그 그룹 체제를 그 당시에 이제 만들었고 그걸 이루었죠. 카네기의 이제 철강 트러스트라든가 아니면 오일 트러스트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앞서가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왕 락커펠러가 보게 되면 1911년에 어려움이 있었죠. 불공정 제소를 돼가지고 독점방지법
그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도 뭐 일찍 거의 뭐 오랫동안 뭐 10년 가까이 끌면서 11년에 계열 분리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쉬된 터틀 농산물 위탁사무 격리 사원으로 입사해 가지고 3년 19살 때 그 3년의 승진 수습이 끝나면서 수습이 끝나고도 록펠러는요 어디에 가 공부하러요 그 전문 경영 이런 비즈니스 공부를 해서 6개월 과정을 3개월 만에 마스터할 정도로 그 전문 과정 지금 우리로 얘기해야 되면 폴리텍 대학 같은 데를 전문 대학을 들어가서 그것도 학습하고 공부를 그게 아버지의 역량인 것 같아요. 몰래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워낙 일을 잘하는 게 뭐 기록 격리는 기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전체 기록 장부 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간대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승진은 거의 2년 만에 승진을 했는데 승진해가지고 이제 보는 그 범위가 크다 보니까 전 장부들을 하나씩 기록 장부를 앞에 기록 장부를 딱 봤더니 자기 전임자 자기랑 똑같은 전임자 그 승진한 퇴사한 승진자가 내가 2위에 갔을 때 받는 급여비 자기보다 4배가 많은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내가. 그래서 사장을 찾아가지고 왜 똑같은 일하고 똑같은 직급인데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하니까 나이가 어리다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면서 그게 결렬되자마자 그때 딱 때려치우고 나옵니다. 그 때려치우고 나올 때 모리슨 클락이라는 상업학교 이제 동기가 이제 다른 데서 일하다가 이제 사업하자 같은 거 아니까 우리도 비슷한 거 차리면 되지 않나? 기분 나빠서 차리자. 그래서 차린 게 농산물 위탁 회사를 찾은 거예요. 클라크가 꼬셨으니까 그 회사 이름이 이제 클라크앤 락펠러라는 $4,000 자본금으로 그 당시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그 월급을 얼마나 비축을 잘했는데 그래도 모자라 $2,000 5대5로 하자 가지고 그때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사업자금 더 대달라 했더니 선이자를 받고 담보를 하고 교육을 또 시킨 거예요. 가족이라도 정확한 서류와 문서를 주고 선이자를 떼고 그리고 담보를 받아놔라.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런 각서를 다 받아놔가지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그 창업을 딱 했는데 바로 다음 해인가 이제 미국에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최초의 유전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해놓게 되면 유전 캐러 다니는 게 진입장면은 무조건 가가지고 캐가지고 그거 이제 떠다 파는 것처럼 이제 금광 캐듯이 그래 사람들이 딱 몰렸어요. 근데 그걸 딱 몰려서 봤더니 그 유전이 사오면서 그 불을 그 등유가 왜 등유인가 하면은 등전 등자거든요. 불을 밝히는 기름에서 등유거든요. 그 밤에 늘 동생하고 찾아다니면서 뭘 했는가 하게 되면 그 정제 기술 이거를 왜 등유를 했더니 이게 그을음이 생기고 폭발하니까 오하이오주는 거의 매일 불바다가 이러니까 그 문제가 저걸 정제하지 않으니까 조금 오래 타면 불 날 수뿐이 없다. 그걸 정제하려 해서 화학자도 찾아가고 그걸 연구하고 그 댕기면서 계속했거든요. 클라크앤 그 락커펠러 상회가 그 곡물, 식물 그리고 생필품 이런 걸 냈는데 그때 뭐가 생겨났습니까? 바로 그 1861년에 미국의 남북전쟁, 노예해방전쟁이 딱 터지니까 군수물자 공급을 하면서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군수물자 공급을 하고 막 철도들이 생겨나고 막 그 이미 이제 가동되고 할 때냐.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그래도 정유를 해야 된다. 그 정유 사업 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만들다 하니까 나중에는 그걸 인수해야 되겠다 해서 그 회사를 둘이가 이제 합자했으니까 서로 그거를 먹으려고 지금까지 그 가치가 기업 가치가 올라졌으니까 클라크 동업자 2명이서 경매판에 붙은 거예요. 회사를 이제 파는데 $500, 뭐 $1,000, $2,000, $4,000 할 때마다 무조건 반드시 $500를 더 올려서 록펠러가 해요. 그게 $40,000, $70,000까지 했어요. $70,000 하면 못하겠지. 엄청난 돈이잖아요. $70,000 하면 못하겠지 했는데 $72,500를 딱 벌려요. 근데 $72,500를 보니까 클라크가 이제 자기 돈이 없고 아무리 돈을 모아놔도 내가 이만한 돈이 없을 건데 딱 생각한 거예요. 돈이 없을 거니까 클라크도 손을 놔서 니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둘이가 만든 회사를 누가 인수했다? 락커펠러가 $72,500로 인수했는데 그걸 인수하니까 그 인수할 자금이 필요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을 때 정제 기술을 하면서 본인이 몰른 거면 사무엘 앤드루스라고 이분이 이제 약사이면서 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정제 분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같이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인수하면서 둘이가 회사 이름을 뭘로 정했는가 하게 되면 이제는 자기 이름 락커펠러 앞에 놓고 뒤에 앤드류스 그걸 설립했어요. 그걸 설립하면서 자기 이제 동생은 원래 재무 금융에 밝았거든요. 동생도 이제 합류하면서 또 누구를 영입을 해놓은 거면 이제 자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리조트, 호텔 이런 것들에 상당히 큰 그 프레글러라는 그런 재벌이거든요. 재벌들을 찾아가면서 나이가 자기보다 막 20살, 30살 밴더빌트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뭘 냈는고 하게 되면요. 그때 던졌던 게 샬리 비즈니스예요. 나랑 사업합시다. 나랑 사업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이익 배당금을 챙겨주겠다. 그때 이제 최초로 리베이트라는 거를 공식으로 딱 한 거예요. 전국으로 이게 뻗어나가니까 봤더니 물류 수송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물류 수송비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락커펠러가 그 당시 이제 철도왕 앞에 좀 전에 얘기했던 밴더빌트 그 당시는 최고의 부자였으니까 밴더빌트를 딱 찾아가 가지고 단판을 지어요. 그 단판을 지으고 약속을 딱 하는데 밴더빌트는 뉴욕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뉴욕에 가려고 자기가 마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옮기잖아. 열차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딱 했는데 마차가 고장 나가지고 열차를 놓쳐버렸어요. 그 열차를 놓쳤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열차가 사고 나가지고 수백 명이 다 죽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이게 신의 계시고 운명이다. 나는 100살까지 살 팔자고 내가 한 일은 뭐든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돌파력이라는 거 파괴라는 게 딱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딱 만났을 때 얘기를 딱 던졌던 게 바로 그거였죠. 그쪽 열차 수송 물량, 열차가 있으면 그 60량의 전국에 나가는 열차의 물동량 60%를 우리 정유로 다 채워줄 테니까 나랑 독점 계약합시다 한 거예요. 그럼 독점 계약하면 너는 나한테 뭐 줄래 했더니 독점 계약하면 이익금에 리베이트를 20% 주겠다 딱 땡겨요. 그게 공유 마케팅의 원조인 거죠. 그걸 주겠다 하는 거예요. 요거를 주고 독점으로 하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60% 활동하는 거를 딱 하는 대신 조건은 딱 하나. 수송비를 깎아라 한 거예요. 수송비를 70%대로 딱 내려요. 수송비를 내리면서 그 정유 가격을 인하를 시킨 거예요. 인하를 시키니까 그 채굴업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죠. 가격을 내리는 그거는 그들은 그 당시 덤핑이래죠. 덤핑을 치다 하시 가격을 내리면 소비자 한편 이로운 거 아니에요. 인하를 하니까 도산하기 시작하면서 그 도산한 것들을 도산전에 찾아가서 이 회사 나한테 파시오. 각 정유사들을 25개를 다 자회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트러스트. 그걸 만들 때 말 안 듣게 되게 되면 그 지역의 가격을 더 내려버리는 게. 그러면서 그때 락펠러 앤드류스 프레글러가 이제 최초로 정유소를 소위 지금 말하면 주유소를 운영한 거 아니에요. 운영하면서 가격들을 그래 내리니까 사람들이 가격으로 하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그 채굴한 비용을 생각하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한 덧짐 딸이라는 그 소위만 나중에 언론이 돼가지고 신문에 19차례 그 록펠러의 그 독점 기업에 대한 부정적 언론을 써가지고 그 반독점 그 기업에 대한 그런 게 법으로 나오게 된 원인하고 지식인들이 떠들고 그때 안티들이 생겨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870년대 그때가 이제 31살에 미국 주식회사 최초 주식회사 그등에는 이제 동업자에서 주식을 배분하는 주식회사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설립합니다. 그때 소위 프레글러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이제 배다른 동생의 처조카로부터 자기 동생도 처음에 만주를 딱 발행했는데 만주를 발행할 때 그게 하나의 땅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게 $100만 자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당 $100짜리 최초의 주식회사를 딱 만들면서 $100만 자본금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그 당시 자본금 $100만 그 당시는 미국 시장이 한 20-30% 정도 시장 점유율인데 이거를 만들고 출범하니까 80%, 95%까지 다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면서 자기 지분을 26.6% 그리고 4명 여기 앤드류스 그리고 윌리엄 록펠러 자기 동생 다음 프레글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13.3%
다음에 요 회사명 이름으로 락커펠러, 앤드루스, 프레글러, 이게 이제 순환 출자할 때 쓰는 그 회사명 지분 10%. 다음 10% 해가지고 서로가 협업을 하지 않으면 독단으로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데 그때 동생하고 둘이만 합쳐도 40%가 넘었잖아요. 그걸 만들고 미국 시장을 1880년대 대박이 터졌는데 이전에 이제 남북전쟁이 끝나고 이제 특수가 끝나니까 이제 철도의 불황이 완능하게 되면 그 오게 되니까 철도 물량 수송하니까 물량 수송비가 계속 비싸가지고 그 앤드류 카네기의 멘토 토마스 스캇이라고 들어봤죠. 펜실바니아 철도회사 사장 대표이사까지 했잖아요. 다시 록펠러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하고 거래하자. 우리도 이제 물류비를 내려줄게. 이제 철도들이 철강 나오고 막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철도가 늘다 보니까 물동량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그걸 하자 딱 한 거예요. 록펠러 먹였어요. 저기서 내보고 깎아달라는데 이쪽도 더 깎아주지 벤더빌트에게 다시 하죠. 이게 사업 전략의 대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기 오니까 이거 바꿔버리겠다. 우리 안 펴주면 여기 독점 계약하게 되면 깎아달라 했더니 그걸 딱 알고 이 토마스가 벤더빌트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나이도 더 먹고 우리가 꿀릴 게 뭐 있냐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철도를 담합합시다. 담합해서 운송 비용을 높여버리자고 해서 그걸 딱 높여버린 거예요. 그게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니네가 뒤통수를 쳐줘? 끄떡없어. 끄떡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벌었던 돈을 꼬박꼬박 모아줬고 시스템 개발을 딱 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이제 그 직원들도 보고 현장도 찾아가지면서 그때 최초의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이 지금 송유관인 거예요. 수도꼭지 틀으면 날려 640km 송유관에 성공을 해버립니다. 가격은 더 내릴 수 있다 없다 더 내린 거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을 줬지만 경쟁사들에게는 이제 독이 되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석유 붐이 일어났을 때 하나도 아낌없이 다 버리던 것들을 그걸 중류 방식들을 그 중류식이라는 게 그 술 만드는 기법하고 똑같은 거죠. 그 이게 350도를 이제 끓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전기가 발생하면서 맨 위에 그 이제 가스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가스고 그 다음에 가벼운 순서로 이제 위로 가잖아요. 다음에 이제 휘발유, 다음에 이제 경유,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중유라는 것은 어딘 보면 배에서 선박에 쓰는 이제 그런 기름이잖아요. 다음에 소위 말해 타르, 콜타르가 나오고 이런 걸 분류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엄청 했죠. 그래서 거기 나오면 부산물 가지고 미네랄 오일, 콜타르, 타르 가지고 바세린. 옛날에는 석유가요 만병통치약이었어요. 이게 끈적끈적해서 점도가 높아가지고 이 걸러지지 않는 거를 그거에 그 지대한 공원 분류하는 게 그 앤드류스 그 다 동업자였는데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석유 시장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99%가 다 석유 제품 아니에요. 워낙 이제 석유가 이 채굴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때도 이제 파동이 일어났죠. 사용차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때마침 그 캐롤 벤츠 창업자 아니에요. 가솔린 엔진을 개발하면서 기름의 활로가 트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동차 가솔린 엔진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석유 시장,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장악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기술, 원천 기술들을 갖고 공급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의 불을 다 거머졌다 해도 이제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890년도에 그 침례교의 그 뭐 신학대학ün 그거를 재건해 가지고 만든 게 시카고 대학이에요. 시카고 대학은 세계 3대 대학 중 하나잖아요. 시카고 대학 대학위원회 교육위원회 해 가지고 상당히 3억 달러 이상을 분배해서 나눠주고 대학 교육에 상당한 투자하고 의학 발전에 헌신을 했죠. 그래서 56세 때 그 스트레스, 위장병, 우울증, 탈모 이게 뭔가 하면 독점 방지법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젊었을 땐 상당히 털북숭이였거든요. 그게 빠지고 이제 나중에는 저기에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더 살았죠. 91년도에 스탠다드 34개로 분할되고 1913년도에도 미국에서 미국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계류되다가 유혹법에 있어서 그 유혹에다가 이제 록펠러 재단 거기를 락커펠러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1911년도에 이제 분할명령 34개로 이제 바뀌었을 때 이게 스탠다드 오일이 34개로 쪼개졌는데 여기 녹색
이 녹색, 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본 거면 지금 쉐브론 우리 말하는 그 엑슨모바일, 뭐 BP 이런 뭐 마라손 회사 이런 것들이 전부 스탠다드 오일 여기에 25%를 누가 록펠러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분할되면서 자기 재산은 2배로 늘었어요. 이 기업 가치들이 이제 올라가지고. 그래서 록펠러가 리더십 시간이니까 록펠러가 말하는 리더십은 훌륭한 리더십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뛰어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 그게 뭔가 벤치마킹 대상이 되라는 거예요. 선두주자가 되라는 게 파이어니어가 되라는 거. 그리고 솔선수범하라는 게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고 난 다음 이거 한번 해봐. 그리고 그걸 알까기를 그래서 작은 접시를 큰 접시로 바꾸는 아버지에게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 그 성과 창출 리더십 모든 거는 퍼포먼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해서 그래서 록펠러의 경영 철학을 일때 실패가 없었다고 하는데 실패 많이 했습니다. 물류 이동 송유관 하기 전에도 실패. 다음에 그 정제 기술을 할 때도 많은 실패를 거론했는데 거기에 꾸준히 투자하고 그리고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에 그 의사들 연구원들을 가지고 지금은 록펠러 의과대학이 돼 락커펠러 대학이죠. 이 성과 창출 이 보여주는 게 이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억만장자의 리더십에서 이 억만장자를 얘기할 때 락펠러를 많이 하는데 저는 리더십의 부분에 있어서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 락펠러 재단이 있고 시카고 대학은 1875년도인가 원래 생겼었는데 1890년도 락펠러 1901년도 이때 이제 학교와 자선세학하고 인재 육성에 락펠러가 직접 책을 쓰고 이런 건 하지만 언어로 만들고 시스템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앤드류 카네기와 거의 뭐 우열을 가르기가 힘든. 또 하나 그 처음부터 본인이 만든 건 아니지만 스탠포드 대학 출신 그 MBA 3명이 만든 게 비콥이에요. 비콥 인증. 비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ESG형이 만든 건데 그거를 락펠러 재단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밀어준 거예요. 앞으로 기업 경영은 이렇게 가야 된다 해서 환경이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뭐 워라밸이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뭐 이런 그 고객 소비자 우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올버즈라는 그 신발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상장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올버즈라든가 이제 와비파커 이게 집에서 안경을 만들고 가는 이런 게 다 이제 비콥 인증과 미국에서는 비콥 인증을 받는 거를 상당히 그 기업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뭐 유니레버라든가 아니면 뭐 소카 뭐 이 여러 가지 많죠. 뭐 다농이라든가 파타고니아 뭐 이미 알고 있는 거. 다음에 저 에듀케이션 교육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깜짝깜짝 이제 뛰게 돼 있는 게 저 이제 코러스가라는 이제 에듀케이션 교육해가지고 미래 우리 한국에 이제 방송대부터 각 대학에서 저기 시스템들을 많이 갖다 쓰는 게 로얄티를 주고 학국에 코로나 이후에 쓰고 있는 제네럴 바이오도 세계 지금 7개국에 나가 있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남원 익산의 자체 생산 시스템과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 거하고 이게 다 비랩 인증받은 회사들이고 비콥의 가치는 비콥 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우리는 새로운 경제의 섹터를 바꾼다는 게 거기에서 ESG 기반하는 것들을 여러분 참고하고 여기가 어딘가 하게 되면 이게 맨하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락펠러 재단 그 겨울에는 이 아이스링크하고 여름에는 호프 광장을 만드는데 이게 그 뉴욕 그 위치가 이건 2장의 사진을 제가 이제 합성을 한 건데 그 자유의 여신상 위치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뉴욕을 이쪽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초기에 뉴욕에서 수수료 가스료를 다 락펠러가 내줬어요. 락펠러가 그 재단을 통해서 공공 환수를 통해서 내준 거에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한번 싹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 이게 위에서 올라가면 보이는 건데 월드컵 할 때예요. 월드컵 결승전 우크라이나하고 프랑스 결승전 할 때 여기서 같이 응원했거든요. 그 현장에 있었고 요거는 그 뉴욕 센트럴 파크예요. 센트럴 파크가 가운데 공원 락펠러가 LDT에 보게 보면 삶의 자세나 신앙심은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가정교육에서 장사 마인드 윌리엄 락펠러가 받고 여기에서 이제 동업자들이 있죠. 동생 그 윌리엄 락펠러, 사멜 앤드레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레글려 이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보다 다 자기가 오래 살았어요. 프레드릭 게이츠라는 목사가 또 자선 활동을 하게끔 이제 프레드릭 게이츠가 도와 이제 줬다는 거. 그리고 그 생활 신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부자가 되려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들
돈 벌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라밸에 대한 것도 워크라이프 밸런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생각을 했고,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는 게, 락커펠러에게 배워야 될 거는 첫 번째 그 금욕적인 돈과 여자와 술, 이성의 술. 그래서 돈은 50% 저축한다, 30% 재투자한다, 10% 기부한다, 10% 자기를 위해서 쓴다. 그리고 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다. 기록하지 않는 돈은 악의 돈이다 하는 거 하고, 다음 그 여자 어머니에 대한 거, 아내에 대한 거, 아버지 생활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거 하고, 그 금욕, 술을 마시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의 니즈나 원칙파에서 내가 줄 거 버릴 거, 그리고 포기할 걸 빨리 포기하는 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지라도 더 좋은 게 있다면 포기해서 그걸 줄 수 있는 거, 양손에 두 가지를 들고 다른 걸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는 잘 됐고, 그 리즈와 원칙을 파악하는 거하고, 솔선수범 성과 창출하고 집중력 하는 거. 요 사진 나오는 게 이게 리버사이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이제 병실에 누워 있을 때 필요한 게 뭐냐고 이제 그랬을 때, 내가 많은 사람에게 무료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간이 이제 필요하고, 교회를 하는 게 리버사이드 교회. 여기에 지금도 부자 될 사람들은 꼭 여기를 한 번씩 투어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철학은 압도적 오너십.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거하고 저조적 사업 추진. 앞뒤 안 보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거하고 체계적 기업 운영. 이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뒷화면도 있는 게 이거 그 시카고 대학 장면입니다. 다음에 성공자에게 배워야 될 건 앤드류 카네기도 마찬가지지만 타이밍을 잡는 거, 포지셔닝 하는 거, 다음 니즈나 원칙, 사람의 성격 파악하는 거하고 레버리지 효과. 능력 있는 사람을 이 카네기도 그랬지만 록펠러는 돈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활용을 잘한 거죠. 그게 레버리지 효과지만 그 리베이트 개념을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기술적인 거를 많이 활용했던 게 앤드류 카네기라고 볼 수 있고, 일을 하면 집중한다는 거, 리더를 평가하는 기준, 관리 능력, 인지 능력, 대인 관계, 그 리더십 역량, 여기에 맞아 떨어지는가를 보고 여기에 맞아 떨어지고 추후에 교원이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LDT 리더로 선정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LDT 리더십. 많은 거를 이제 함축하고 줄이다 보니 별도로 이제 부자학 성공학에서 또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오늘 26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쌤이었습니다.